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최근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뉴스들이 산재했었는데요. 그 뉴스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시장 방향성 잡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재 윤석빈입니다. 이제 네. 봄이네요. 이제 여러분도 마음이나 아니면 자산에도 다 봄이 오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따뜻해졌죠. 우리의 계좌도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또 불마켓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슈들 잘 소화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또 글로벌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간 좀 규제 중심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규제를 조금 푸는 방식으로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교수님? 네, 정부와 아까 앵커님이 말씀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저희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 여당이 같이 뭐 거기 보면 금융위 부위원장도 직접 인터뷰도 하셨고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포인트는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되면은 사실은 벌써 비트코인 ETF가 된 게 2024년 1월이거든요. 기억으로. 그래서 벌써 물론 우리는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을 검토할게. 그리고 사실은 직접 김수영 이제 금융위 부원장이 직접 얘기도 발표하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권성동 현재 여당 쪽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게 좀 전체적으로 워낙 급물살 타고 있잖아요. 글로벌리는 트럼프 2.0 이후로.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발목을 잡힌 상태였는데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라도 빨리 좀 도입을 해야 되라고 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반영이 돼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이렇게 비트코인 ETF를 검토할게라고 하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바랬던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워낙 우리나라는 규제 중심이고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꽉 좀 움켜쥐 있고 제 표현은 어린아이를 막 쇠사슬을 막 묶고 있는 그런 규제였는데 이걸 빨리 풀고 이것들이 좀 놀이터 가서 열심히 놀아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거의 어린아이를 그냥 쇠사슬을 막 묶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좀 조금씩이라도 풀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이게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실행이 빨리 돼서 기관 투자라든지 시장에서 더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ETF 도입에 관해서 일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가 이제 국내 자체는 워낙 또 규제 중심적인 그런 법안들이 많았다 보니까 ETF를 정말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도 투자를 하지 못했던 환경에 놓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국내에서 또 국내 정부가 왜 이 ETF를 도입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는지 아직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0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로 글로벌리 다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들에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인풋이 된 것 느껴지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대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권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 직접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돼서 생태에 늘려가서 기존의 거래소 중심 투자보다는 더 늘 것 같아서 시장 접근성 확대가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한 기관 투자자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ETF가 됐다고 하는 거는 기존 리거시 금융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돼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 유입 확대를 또 말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시장 신뢰도 ETF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돼서 금융당국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게 돼서 이거는 투자자 보호, 투명성 강화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시장에 대한 확대를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아마 정부 측도 그렇고 여당에도 인풋이 굉장히 많이 됐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장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서 뭐 지금이라도 일단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확대 그리고 시장 접근성 확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제일 큰 이유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지금이라도 해야겠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또 목소리가 시장에 나왔었던 게 저도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뭐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이 도입에 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반가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ETF가 도입이 됐을 때 수혜를 많이 받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운용사들, 증권사들 그쪽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교수님? 당연히 환영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기존 아까 말씀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는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 STO도 얘기했지만 STO도 굉장히 기대했었지만 불발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반해서 지금은 ETF는 어쨌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존 금융에 있었던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커스터디 업체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실은 이면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커스터디 업체라든지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는 빨리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될까 하다가 지금 여러 가버넌스 이슈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마 열어지면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또 말씀드렸지만 신규에 대한 수익원이 창출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금융 상품에서 확대돼서 뭐 신규 뭐 수익원이 창출돼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장이 확대될 수 없는 거라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현재 ETF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품 출시를 통해서 고객층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제까지는 금융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하나 좀 확대돼서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이런 것들 커스터디하는 업체들은 아마 좀 굉장히 학수고대 이게 언제 될까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커스터디 업체 대표님들 꽤 많이 있는데 아마 있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좀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거하고는 다른 게 거래소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르게 ETF는 이센스 펀드라서 마치 증권 계좌하는 것처럼 해서 훨씬 더 이런 것은 또 시장 확대가 더 커지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존 리거시 금융하는 분들도 이 플레이어로 직접 뛰어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두 팔 발로 환영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상자산 ETF가 도입되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그 인기가 꽤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암호화폐 현물에 관한 투자자들도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인구들이 또 한 번 ETF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은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해관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STO 법안은 또 무마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도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웨스트는 흔히 말하는 이게 토큰 증권이잖아요. 이거는 자본시장법 이나 증권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이거는 더 법적 체계를 좀 더 늘려가야 돼. 더 보완해야 된다는 건 있었고요. 근데 STO는 말 토큰 증권이라서 이거는 자본시장법, 증권법에 대한 체계가 잡히는 거고 ETF는 어떻게 보면 기초자산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있어요. ETF는 이미 체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기초자산으로 뭘로 들어가는 거냐. 그럼 비트코인은 이미 그는 미국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왜 안 돼라고 하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산 클래스는 이미 에셋 클래스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아마 ETF 자체는 것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체계로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뭐 STO는 뭐 자산에 기반한 권리를 두고 있어서 말씀드린 증권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규제된 자산이고요. 반면 기존 암호화폐는 대부분 규제 밖에서 뭐 유틸리티 토큰이라든지 새로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ST는 발행 주체와 자산의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기존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지만 탈중앙화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이거 기초 자산이 아니야. 그런 논란이 이미 이제 기초 자산으로는 이미 인정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토큰 증권은 정통 금융시장과 아주 유사한 구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법, 증권법 체계 안에서 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은 아마 대체 거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마 ETF가 된다고 하면 아마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이제 블록락이나 그래서 실제 자산 운용사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실제 블록락이나 보면 그 안에 커스터디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ETF라는 그 시스템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자산이 올라가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보여진다 보시고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토큰 증권은 증권법, 자본시장법의 책이 있다. 그러나 ETF는 그 ETF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나 거기에 올라가는 것들이 비트코인은 또 다른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STO 법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STO 법안 자체도 블록체인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STO 법안이 국내에서 허용이 되는 건 역시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STO 조금만 한 번 더 짚고 가자면 STO 토큰 증권 자체가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력들을 조금 활용하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다는 뭐 전자증권, 뭐 네. 예탁 결제에는 전자 형태 똑같지만 그릇 자체를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로 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기본 디지털 형태는 똑같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릇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쨌든 새로운 시도는 맞습니다. 어떤 흔히 말하는 증권에 이제 종이 투자시면이나 종이로 많이 했었던 이제 그런 종이 현물이 현장 형태가 있었다면 종이 형태가 있었고 이제 전자증권법으로 이제 전자된 게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분산 원장을 갖고 활용하는 ST가 돼서 것들은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 기술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이 되면 유동성이라든지 좀 더 사실은 이게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이게 예탁 결제에서 이제 약간 미러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보수적이니까 토큰 증권으로 하는 전체 총량도 계산하는데 그걸 또 똑같이 예탁 결제에서 또 관리한다. 이중으로 돼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STO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토큰 증권에 대한 해외에서는 그래서 아파트를 아니면 큰 건물을 담보를 갖고 ST하면 거래량이 늘 수 있고 유동화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고 크로스보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여기 증권법, 자본시장법 안에서만 해야 돼. 그리고 토큰 증권으로 해서 새로운 거 그릇을 하는데만 이것도 퍼미션드 블록체인만 써야 돼라고 약간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형태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한 건 맞는데 비즈니스 관점에는 확장성에선 좀 떨어지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현물 ETF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STO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현물 ETF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와서요.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나고 국내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자산을 채택할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한번 내다보실까요? 저요 뭐 기술 쪽 하는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ETF가 되면 펀드를 굉장히 네. 마치 증권에서 뭐 MTS 하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거래소 하시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뭐 직접 가면 직접 KYC 너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직접 은행 계좌 개설 계좌 해야 또 되고. 연결해야 되고 네. 업비트랑 비썸 UI UX가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 단계가 좀 복잡한데 ETF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에 있는 MTS에서 그냥 사용할 바로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이미 인증된 거에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나 정말 비트코인 관심 많고 한번 보고 싶은데 업비트 비썸 같은 경우 복잡해. 어르신들 하다가 포기한 분들 꽤 많거든요. 손자 불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진입 단계가 좀 사라지고 직접 증권에서 거래하듯이 되는 거니까 그것들은 확실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은 당연히 시장 확대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아예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되고요. 네. 한다면은 해외로 통해서 할 수는 있는 좀 건가요? 우회해서? 해외로 좀 우리나라 하는 분들이 해외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로 거래소를 하듯이 그런 네, 것들이 네. ETF.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왜냐면 이미 바이낸스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물론 또 좀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 하는 거만큼 똑같이 ETF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로 나가지 말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자는 거죠. 그리고 ETF를 만들게 된 계기는 꼭 국부 유출할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안에서 좀 생태계가 돌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뭐 해외 거래소도 많이 쓰시고 ETF 제가 알기로도 1년이 꽤 돼요. 전에 뭐 조사했던 숫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숫자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현물 ETF, 선물 ETF 현재 거래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규제적인 것에서 조금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ETF를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로서의 유동성을 조금 더 확보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들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시장은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막 막는다 하더라도 이미 막을 수 없는 물결?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는 거는 이제 이미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 있긴 할 텐데 이걸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아마 STO 그때 무산됐을 때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네. 아마 지역구뿐만 아니라 뭐 저야 뭐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그때에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이번에 정부하고 여당이 대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셨던 거는 그냥 말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O가 이제 무산돼서 아마 그 반영이 또 있는 거, 아까 앵커님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번에 이거마저 안 하면 안 된다고 인풋이 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 막을 수 있는 물결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한다도 이미 많은, 몇 번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게 기관 투자자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계좌도 그때 저희 뭐 코인 뉴스는 다뤘지만 단계로 푸는데 단계로 풀겠다, 그리고 이런 이번에 ETF를 승인하겠다, 이런 것들이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규제 일본도에서 좀 더 시장을 반영하고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현물 ETF 도입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시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조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법적인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금융위 안에서 근거는 이렇게 법적인 ETF 안에서 이제 ETF 이미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지금 원래는 그 나왔을 때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제 기초 자산으로 인정되면, 그래서 ETF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커스터디 업체나 전에 보면 블록락이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이미 이제 블록락이나 이렇게 그쪽 많은 자산운용사가 얘기했을 때는 준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SEC와 뭐 그쪽에 월스트리트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이게 법적으로 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리거시 시스템하고 ETF하고 비트코인 됐을 때 이렇게 이쪽 크립토 쪽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커스터디 쪽이라든지 위탁하는 쪽, 그리고 그쪽에서 연전에는 뭐 프라임 플러스 프라임의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중간에서 그 유동성에 대한 처리한다, 그런 것 체계들이 이미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로 돌아간 게 있어서 참조를 하시면 아마 많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고 법적인 체계들을 좀 준비하시면 이런 것들은 이미 선례가 있어서 좀 빨리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이야기 또 들으니까요. 기대감도 좀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현물 ETF 도입에 관해서 금융당국의 입장과 또 얼마나 가속화되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봤다면요. 이제는 거래소 이야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빗썸의 유동성 지표가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가 점유율 1위를 계속 이제 차지했었고 유동성도 좋았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업비트가 제재심이 나오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일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제재를 받은 거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아는 교수님이 제재 받은지 모르시고 전화했대요. 대표님한테 왜 이게 후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주원인 사람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지금 제재당에 정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저 사석 자리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이걸 뭐 일반 분들은 많이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제재를 받은 게 있어서 그 영향으로 비쌈이 상대적으로 수익이나 이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이 뭐 일단 제재를 받았으니까 제재를 받아서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으로 몰린다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저도 그렇게 뭐 똑같이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빗썸이 업비트의 점유율을 다시금 뺏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내가 이제 거래소로 옮겨야 되나? 이런 불안감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니까 고객 관리 차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비트도 그렇고 고객하는 분들은 다 관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빗썸도 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고객 서비스를 잘 해주면 그렇겠죠.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업비트에서 있었던 것들이 좀 거래 안 되니까 일부는 내가 빗썸 쓰는데 빗썸 써보니까 너무 서비스가 좋네. 업비트 써봤던 고객이 빗썸하고 비교해보니까 뭐 관리도 잘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업비트가 풀렸다. 그래서 다시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아마 여기서의 이미 빗썸이 이 고객을 많이 받았을 때 현재를 얼마큼 잘 서비스를 잘해주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자산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아마 그것들은 아마 이거는 단기간에 그런 여파 때문에 아마 좀 몰린 것 같고요. 그것들은 일종의 서비스 그쪽 자산 관리하는 서비스 그거에 좀 달리 있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빗썸은 되게 기회죠. 그런 기회에서 많은 업비트가 묶였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처리하느냐 싸움일 것 같고 근데 업비트가 이거 언제 만약에 정리됐을 때 어떤 와신 상담으로 더 많은 사실은 1위가 그냥 1위가 된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 다시 또 풀렸을 때 또 반격이 있을 수 이런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양쪽이 경쟁적으로 하면 저희 소비자나 이용자 관점에서는 좋죠. 너무 과도하게 독점이 있는 것보다는 좀 균형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너무 한 곳만 잘 되면 저희가 이제 선택의 수가 줄는데 비슷비슷하면 저희가 더 서비스를 잘 받는 것처럼 아무튼 이런 거 너무 독점보다는 좀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면 경쟁의 수가 더 모수가 지금 너무 작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큰데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가 좀 실제 이렇게 한 30군데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건전한 경쟁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또 암호화폐 현물 ETF 관련한 이야기부터 또 거래소 이야기, 국내 코인 이야기까지도 같이 한번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로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과 또 뉴스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